예, 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오늘은 달러는 어떻게 신용화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영국이 제조업 최강국이 할 때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던 미국이 1892년을 기점으로 이제 제조업에서 영국을 추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1901년에 US 스틸이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됨으로써 자본시장마저도 이때 영국을 추월함으로써 뉴욕이 런던보다 더 중요한 자본시장으로 이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이 최전성기를 이뤘을 때는 1차 대전 당시입니다. 즉 1차 대전이 1914년에 발발을 했는데 이때 미국은 군함을 마치 과자 찍어내듯이 대량으로 건조함으로써 제조업의 최강주의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 미국이 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그마치 42%로 아주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전 최강국이었던 영국에 비해서도 제조업 능력이 4배 이상 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세계의 통화인 금들이 미국으로 몰려들 수뿐이 없었는데 그 당시 미국은 세계의 금의 83%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통화조차 파운드화 시대를 이제 종결시키고 달러화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1944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영국 대표인 케인즈는 세계화폐를 주장했고 미국은 금과 연계된 근본위제를 채택함으로써 달러 시대를 개막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케인즈는 과거 1차 대전 이후에도 이 파리 강화회담에 참가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케인즈가 파리 강화회담에서 느낀 거는 굉장한 분노였습니다. 그 얘기는 그 협상 대표로 나온 각국의 정치가들이 경제적인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독일의 과대한 배상금을 물림으로써 케인즈가 보기에는 저런 과대한 배상금은 궁극적으로 저거를 갖기 위해서 독일은 수출을 늘리려고 통화팽창 정책을 쓸 수뿐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지고 그 틈을 타서 전제정권이 등장하고 그거는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세계대전을 유발할 수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책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 책의 제목이 평화의 경제적 결과라는 책인데 결국 그 후에 세계는 케인즈가 예언한 대로 히틀러가 등장을 해가지고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브레튼 우즈 회의가 1944년 1월에 개최됐는데 이때 영국 대표로 회의에 참가한 케인즈는 세계화폐인 방코르를 제안하게 됩니다. 즉 방코르라는 건 각국이 자국의 통화를 쓰되 무역 정산 때만 이 세계화폐를 씀으로써 이제는 어느 한 나라의 패권적인 통화가 아닌 세계 각국이 다 인정할 수 있고 이러므로써 어떤 화폐 전쟁이나 분쟁에 그런 씨앗을 남겨두지 않는 그런 세계화폐를 쓰자는 이런 제안을 미국이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때 케인즈의 제안을 거부하고 이 금환본위제를 채택함으로써 금 1온수당 35불에 묶어두고 각국은 미국 달러에 대해서 1, 2% 이내로 미시 조정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이런 브레튼 우즈 체제가 사실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만들어 놓고 미국 스스로가 팽창 정책으로 인해서 달러의 과도한 씀씀이 때문에 금환 본위제를 스스로 어기는 이러한 행각을 저지르게 됩니다. 즉 당시 미국이 베트남 전쟁 등으로 팽창 정책을 쓰다 보니까는 많은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금에 맞춰서 화폐를 발행해야 되는데 미국이 그 이상의 달러를 발행해서 이제 막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방국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미국을 쳐다보게 됩니다. 미국이 과연 금을 갖고 있어서 저렇게 많은 달러를 발행하는 건지 아니면 이 다른 우방국들을 속이고 달러를 과다 발행함으로 쓰고 있어서 달러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의 눈이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을 나타나게 되는데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화폐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IMF의 세계화폐인 특별인증권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때 드골의 제안을 미국 정부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드골은 근본위제로 회귀하자고 하면서 미국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해서 미국 정부는 마지못해서 IMF의 특별인증권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현재의 IMF의 특별인증권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서독 같은 경우는 1971년에 브레튼 우주 시스템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 체제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이어서 미국의 우방국인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 등이 미국이 발행하는 달러의 근교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다량의 달러를 갖고 와서 금과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예 해군 함대의 호의를 받아서 달러를 갖고 와서 금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1년에는 미국이 믿었던 맹방 영국마저도 30억 달러를 금과 교환해달라고 요청을 함으로써 미국이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닉슨 대통령이 경제참모 16명을 자신의 별장에 있는 군부대 벙커로 이동해서 비밀회의를 3일간에 걸쳐서 이제 난상 토론을 벌이게 되고 8월 15일 날 일요일 날 정오의 TV에 등장해서 중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즉 투기 세력들이 미국 달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달러의 근교환을 정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상황이 정리되면 다시 근교환을 재개하겠다라고 발표됐는데 하지만 그 이후 달러의 근교환은 실행되지 못하고 영원히 달러는 금과의 교환 고리가 끊어진 채 신용화폐로 전락하게 됩니다. 즉 신용화폐라는 건 이제는 금이나 이런 실물의 담보를 받지 못하고 전적으로 미국의 신용에 의존하는 화폐를 신용화폐라 부르게 됩니다. 그 결과 세계 외환시장이 아수라장이 되면서 2, 3년간 달러의 가치가 급락하고 국제 외환시장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게 키신저 미국의 외무장관인데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잘 국왕을 찾아가서 비밀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즉 비밀 협상의 내용은 앞으로 석유를 오펙과 주도해서 달러로만 파는 페트로달러 체제를 열어라라고 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들이밉니다. 즉 당근이란 뭐냐면 페트로 체제 달러를 사우디가 주도를 하게 되면 사우디의 안보뿐만 아니라 당신 정권의 안보까지 미국이 책임지겠다. 즉 사우디가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을 받지 않고 그리고 당신의 왕정 시스템이 어떠한 경우에도 쿠데타에 직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국이 지켜주겠다. 만약 이러한 페트로달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면 미국은 전략상의 문제로 당신의 나라를 접수할 수뿐이 없다라는 군사적 위협, 즉 채찍을 함께 보이면서 결정을 강요하게 되고 결국 파이잘 국왕은 페트로달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달러는 기축통화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가지면서 신용화폐로서의 세계화폐로서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정부가 이 이후에 근원 인플레이션이 2% 이내인 상황에서는 달러를 무제한으로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금융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통화주의의 주창자인 밀턴 프리드만 교수의 같은 경우는 K% 준칙이라는 이론을 내세워서 한 나라의 통화는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서 사전에 정해지고 이게 공시되어야 경제가 건실하게 돌아간다라는 그러한 준칙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K% 준칙은 독일 등 인플레이션에 고생했던 이런 유럽 국가들이 비교적 잘 지키고 미국 정부는 이 K% 준칙을 무시하고 달러를 이제 무제한 발행하기 시작하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세계 총생산은 1년에 한 3, 4% 정도 GDP가 발전하는 속도에 따라서 산술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데 반해서 금융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금융자산 대비 세계 총생산을 나타내는 자본 집적도가 1970년대 50%였던 게 이게 10년 단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1980년도에는 109%, 1990년에는 263%, 그 다음에 금융위기 직전에는 거의 한 400%에 이제 달하게 돼서 금융자산이 엄청나게 불어남으로써 세계의 자산 가격, 즉 부동산과 주식 가격을 엄청나게 끌어들이고 반면에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은 GDP 성장 수준에 맞는 그러한 거북이 걸음을 걷게 되는 거죠. 즉 한마디로 근로소득은 연 3, 4% 성장하는 데 비해서 돈을 불리는 금융소득은 연 15% 내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소득 불평등 심화와 부의 편중으로 세계 금융 시스템을 이제 몰아가게 됩니다. 즉 우리가 1929년 대공황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시에 보면 상위 10%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나머지 국민 90%가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이제 더 많게 되는 시기에 이렇게 이제 경제 공황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예를 들어서 10명이 사는 사회를 상정했을 적에 돈 잘 버는 한 사람이 나머지 9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사람 서민들은 사실은 버는 대로 다 쓰기 때문에 그들의 소득은 사회로 환류되는 데 비해서 한 사람이 나머지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소비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가 벌어들인 소득은 곳간에 축적이 돼서 사회로 환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불경기와 공황이 찾아오게 되는 이런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을 이제 발생시키고 하여튼 그러한 것들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함으로써 부의 편중이 심해지는 이런 자본주의의 어떤 모순을 나타내게 되는데 여기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산층이 점점 더 하류화되면서 자본주의를 지탱해야 될 허리가 줄어들어서 자본주의 체제가 굉장히 허약해지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상위 10% 이제는 상위 1%의 부가 이렇게 모임으로써 사회 전체의 구성 비율이 굉장히 허약해지는 즉 최근에 팬데믹 사태 같은 데서는 미국 국민의 절반 정도인 하위 50%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체 부의 1% 남짓한 재산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 그들의 모든 재산은 대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치 못할 자연재해격인 전염병 창궐이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지탱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도 그간은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으로 위기를 넘어서곤 했는데 이런 팬데믹 사태에서는 연준의 통화 정책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미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의존해서 그렇게 힘든 개인들한테 직접 돈을 쏴주는 그런 재정 정책을 통해서 하위 50%의 이제 붕괴를 막았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미국의 금융자본주의의 한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간 연준을 통한 통화 정책이나 양적 완화 정책은 나름대로 이제는 반성의 시간을 갖고 이제는 하위 50%를 포용하고 있는 포용 자본주의로서의 어떤 변환.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본소득을 이제 당연시하게 되고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더 우위에 서게 되고 더 통화를 주도하게 되는 이러한 세계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2013년에 제닛 앨런 연준 의장은 당시 과감한 데이터를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데이터가 당시 연준이 발표했던 자료인데 여기에서 보면 상위 1%의 소득 점유만이 우상향하고 있고
차상위 9%는 현상 유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전체 국민 90%의 소득 점유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발표하고 제니 델렌 연준 의장은 미국의 소득 불평등이 100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다. 우리 미국이 기회의 땅이 맞나라는 이런 자조적인 얘기를 컨퍼런스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미국의 부의 편중은 어느 정도 심하게 지금 치닫고 있냐면 미국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4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9%가 35%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민 전체인 90%의 부는 미국 전체 부의 이제는 25% 이하 한 2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는 미국 국민 절반인 하위 50%의 부는 미국 전체 부의 1% 남짓해가지고 그들은 거의 재산이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금융자본주의는 이런 본질적인 내재적인 모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존의 통화정책이나 양적 완화에 대한 반성이 하위 50%를 포괄적으로 포용하고 가는 이러한 포용자본주의로 이제 변화해야 되는 시점에 지금 우리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